네, 안녕하세요. 토크 클래식 우시흥입니다. 일본의 한 치매 전문가의 저서에 보면요, 클래식 음악이 뇌를 젊게 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의 풍성한 리듬이 두뇌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뭔가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클래식 한 곡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도 편견을 깨는 남자, 음악의 편견을 깨는 남자죠. 장민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보면서, 많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대답을 원하시죠? 거죠. 집에서 뒹굴뒹굴. 앞에 그 멘트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네. 오늘 이제 이야기가 핸델 이야기를 할 건데, 핸델. 예. 핸델도 그렇고 지금 여기 나오신 많은 여성분들도 그렇고 커피 좋아하시죠? 우리 좋아하죠. 어느 날 우리나라가 아침부터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그런 문화가 됐는데 핸델도 그렇고 베토벤도 그렇고 커피를 정말 좋아했답니다. 그 베토벤 같은 경우는 커피를 이렇게 세룹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왜 그렇지? 60알을 딱 모아서 그걸 갈아서 딱 정확하게 60. 예, 정확하게 60알. 예, 60알을 우리 여성분들은 이렇게 60알 세라 갖고 커피 드시나요? 베토벤 그랬답니다. 그래서 뭐 후자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60알을 매일같이 이렇게 갈아서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마셨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예, 그래서 60개의 악상을 떠올랐다. 그래서 와, 멋있죠. 갖다 붙이기 끼워 맞춘 것 같은데. 그렇게처럼 이렇게 핸델도 보면 커피 칸타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커피를 정말 좋아했죠. 그리고 지영 씨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클래식이 이렇게 머리를 맑게 하고 두뇌를 맑게 하고 또 생각도 넓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핸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핸델. 여러분 핸델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눈빛이 피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네. 뭐 이래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음악을 중학교 때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렇죠. 음악 수업 시간에 알게 됐는데 핸델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음악의 아버지 바흐, 음악의 어머니로 많이 알았죠. 그렇죠. 어머니. 예, 그렇죠. 그때도 저는 중학교 때 맞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핸델이 여자입니까 이랬다가 너 나와 손대. 어머니니까. 예, 심심하면 수업 시간에 너 나와. 심심하면 나갔습니다. 나가서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손바닥 10대 맞고, 예. 저는 정말 핸델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보면 길잖아요.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핸델, 음악의 어머니 핸델은 빈태생입니다. 1685년도에 2월에 태어납니다. 정확하게 2월 23일에 태어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흐와 핸델은 같은 해에 같은 고장에서 태어납니다. 바흐도 1685년도에 3월에 태어납니다. 3월 21일에 태어나죠. 비슷하게 태어났네요. 예. 같은 해에 같은 고장에서 태어났는데 한 달 먼저 핸델이 태어납니다. 그럼 우리 정서상 핸델과 바흐가 맞는데 바흐가 먼저 알려지게 된 거는 바흐는 200년을 거쳐서 3대를 거쳐서 다 음악가였습니다. 집안이요? 예. 그래서 아들만 놓으면 전부 다 음악가를 시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아주 뛰어난 작곡자였죠. 그에 반해서 핸델 같은 경우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외과의사였어요. 외과의사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 장래희망이 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있어 보이지 않는가 보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입니다. 우리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남자들끼리 둘이서 딱 남자들의 로망이죠. 아빠들의 로망. 예, 딱 온천에 가갖고 이렇게 목까지 이렇게 물을 담궈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들 커서 뭐 될래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빠 걱정하지 마. 나 커서 중학생 돼. 지금 중학생 돼 있어요.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예. 이 핸델의 꿈은 음악가였죠. 핸델 음악가였는데 아버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커서 법관이 되기를 원했죠. 요즘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비슷하네요. 예, 비슷합니다. 커서 법관이 되기를 원했는데 핸델은 아버지 말씀대로 법대를 갑니다. 그래요? 착한 아들이네요. 1702년도에 할레 대학이라는 데 가서
법 공부를 합니다. 법 공부를 하는데 이제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아이들이 꾸는 꿈이 아니라 어른들이 만드는 꿈에 끼워 넣는 것 같아요, 교육이.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이 핸델도 역시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권유로 법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막상 해보니까 자기 재능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자기가 해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죠. 자기 음악에 대해서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음악 공부를 합니다. 이제 핸델이 20살이 되던 해에 알미라라는 오페라를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되죠, 세상에. 그러면서 1709년에 이탈리아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행을 하는 도중에 아그리피나라는 오페라를 발표하게 되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네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아. 그 작품이 완전히 지금 말로 얘기하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핸델을 원하게 됐죠. 정말 한마디로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1710년도에 하노버로 이렇게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그때 공작이었던 하노버 공작의 궁정 악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많은 또 명성을 얻게 되죠. 네. 그 이듬해에 이제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런던. 네, 런던에 가서 영국에 가지고 네.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또 유명세를 타게 되죠. 거기서 이제 많은 작품을 활동을 하다가 다시 귀국합니다. 귀국을 하는데 그 전에 영국에서 활동할 때 영국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앤 용왕에게 총애를 받습니다. 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영국은 동인도 식민 정착을 통해 가지고 부를 많이 이렇게 축적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주식회사, 회사들이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핸델을 위한 회사를 막 만들어 주는 거죠. 오,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자기는 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노버로 좋은 생활을 하고 하노버로 다시 옵니다. 네. 하노버로 왔다가 영국에서 생활했던 게 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그럼요. 너무 좋았으니까. 회사도 만들어지고 이러는데. 그렇죠. 자기를 위한 극장도 만들어지고 이야. 자기를 위한 공연장도 만들고 집도 공연도 할 수 주고 있게 해주고 그런 회사들이 막 만들어지니까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갈 수는 없죠. 요 하노버 공작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악장이. 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휴가를 냅니다. 네. 쉽게 해서 꼼수를 부리는 거죠. 휴가를 내서 다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네. 영국에 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하노버에서는 다시 오라고 하죠. 이제 휴가 왜 안 와? 끝났으니까 끝났는데 오라고 이러면서. 하죠. 근데 안 가죠. 안 가면 어떡해? 연락도 끊고 안 갑니다. 여기서 그냥 정착을 해버리는 거죠. 잠수 타는 거네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이쪽 생활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시영 씨가 지금 우리 이렇게 방송하지 않습니까? 예. 타 방송국에서 예. 시영 씨 이름을 건 회사를 만들고 예. 스튜디오 만들어드리고 예. 방송국 만들어드리고 오라고 하면 아, 그래도 저는 의리가 있어서 바로 가죠. 이래 바로 되면 가죠. 핸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간 거죠. 갔다가 이제 안 돌아오게 된죠. 그러다가 1711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앤 용왕이 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손이 없었어요. 앤 용왕이 후손이 없었어요. 네. 이 왕권을 이어야 되는데 네. 이을 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막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하노버에 있었던 게오르그 선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공작이 이 핏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1세 그분이 이분이었어요. 조지 1세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가 그 하노버에 있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핸델 입장에서는 거길 피해 가지고 영국에 와갖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걸로 배신을 해서 여기 와서 부를 축적하고 자기 음악 생활도 하고 이랬는데 딱 와서 딱 보니까 요 앤 용왕이 돌아가시고 조지 1세가 왔는데 자기가 머물렀던 그 공작에 성고 그분이 오시게 된 거죠. 세상에. 앞이 이제 깜깜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막 빠졌는 거죠. 핸델이 고민에 빠져갖고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구나.
조지 1세 왕 바로 마음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바로 바꾸네요, 줄을 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상 음악, 그 음악이 이 음악입니다. 이 왕이 이렇게 뱃놀이를 합니다. 강에서 뱃놀이를 할 때 텐즈 강에서 이렇게 뱃놀이를 합니다. 그때 배에다가 오케스트라 50명을 딱 준비해가지고 배에다가 수상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네. 왕이 이렇게 가잖아요. 네. 뱃놀이라고 주위를 이렇게 맴돕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맴돕니다. 그러면서 연주를 합니다. 우와. 그 수상 음악 덕분에 이 왕이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핸델을 맞이합니다. 오늘 그 수상 음악을 오늘은 금간 육중주로 그렇게 한번 감상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상 음악 많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이 음악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네. 자, 핸델의 수상 음악 오늘은요 금간 육중주로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핸델의 수상음악 금관 육중주로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네, 장민수 교수님. 네, 이제 초대 손님을 모실 시간인데요. 오늘 모실 분은 어떤 분인가요? 개인적으로 많이 질투가 나고 저보다 잘생겨서 모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9월에 부산 마루국제음악제가 열립니다. 국제음악제죠? 부산에서 정말 큰 행사 중에 하나죠. 클래식의 장을 여는데 부산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죠. 음악계에. 거기 집행위원장으로 이렇게 계시는 백진현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동서대학교 교수님으로 지금 재직 중이시고요. 또 지휘자로서 마에스트로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음악가이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의 자부심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죠.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네, 얼른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마루국제음악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동서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백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마루국제음악제라고 하는데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올해가 몇 회째를 맞이하는 음악회인가요? 네, 올해 부산 마루국제음악제는 제6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시작은 2010년도에 제1회를 시작으로 벌써 6년이 되었네요. 네, 어떤 음악제예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음악은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와 앙상블입니다. 이제 음악에도 많은 장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고 그다음에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는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또 거기에 솔리스트를 초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3, 3, 5 때로는 10명 때로는 20명까지 앙상블을 공연을 함으로써 명실공히 오케스트라와 앙상블의 어떤 대규모 축제를 그런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혹시 부산 국제 마루 음악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장 교수님, 어떤 음악제예요? 부산을 이렇게 대표로 하는 국제적인 음악제인데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연주자들이 오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연주자들이 이렇게 와서 부산에서 이렇게 페스티벌을 열리죠. 네. 그리고 이렇게 지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케스트라 좀 큰 규모의 음악들을 많이 선사하고 계시죠. 네. 그 무대에 합쓴다는 게 정말 영광이죠. 부산을 대표하는 거니까요. 저처럼 어설프게 말한 사람은 걸쳐도 못 가죠. 네. 예. 사실 부산은 국제 영화제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참 음악에는 우리가 참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총 몇 개국에 몇 분이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나요? 예, 올해 2015년도에는 16개국 1000여 명이 참여를 하고요. 와. 외국인들은 한 13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요번에 마루국제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지피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컨셉이 또 색다른 또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다 이렇게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이렇게 열리는 부산 마루국제음악제는 어떤 컨셉 이렇게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지. 네, 물론 괜찮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오케스트라라는 축제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죠. 세계 각국에서 모든 축제들이 오케스트라 축제들이 많은 오케스트라 축제 있는데 어떤 컨셉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는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컨셉은 풍경이라는 어떤 풍경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는 9개의 오케스트라들이 모두 풍경과 관련된 음악들. 그냥 예를 들면 베토벤 시리즈로 갔을 때는 베토벤 1번부터 9번하고 연주하면은 쉽죠. 쉬운데 그냥 행위로서의 어떤 그거는 쉽고 컨셉을 잡기도 쉬운데 근데 그러한 어떤 그 컨셉은 많은 곳에서 운영을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컨셉을 바꿔야 되는 어떤 나름의 힘든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페트루시카에서부터 그러니까 첫날 페트루시카 같은 경우는 그 인형들의 어떤 인간과 같이 사랑도 하고 증오도 하고 질투도 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곡이고요. 또 마지막 날 부산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전원교향곡으로 그래서 모두 풍경과 관련된 그런 곡을 준비를 했고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풍경이라는 컨셉이 가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참 잘 들어맞는 컨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 며칠간 하는 공연이죠? 예, 메인 공연은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운영되고요. 그 전에 이제 부산 음악인 시리즈가 8월 27일, 28일 운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부산 음악인 영재를 발굴해서 공연을 하고요. 물론 어떤 그런 과정은 다 거쳤죠. 부산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샛별에 대한 어떤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공연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순수한 부산 음악인 시리즈, 부산 음악인들 출신, 그다음에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거기에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참여로 미리 27, 28 공연이 이루어지고 더불어서 그 오페라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불멸의 사랑이라는 오페라 작품이 있는데 그 스페셜 콘서트로 또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근데 메인 콘서트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국립 부산 국악원과 을숙도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해서 그렇게 열릴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원래는 전공이 지휘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지휘라는 전공이 따로 있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네, 지휘자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주시죠. 지휘라는 부분은 지휘를 공부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지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변에 가는 어떤 국제 사회나 그다음에 음악도 장르가 너무나 많은 장르를 우리가 소화를 해내고 또 이 사회는 그 너무나 많은 장르가 녹아내려 있기 때문에 지휘라는 장르도 불과 한 100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시대적인 요소 1500년대, 1600년대, 700년대, 80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오케스트라의 규모, 그다음에 연주 인원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점점 늘어나게
늘어나게 됨으로써 지휘자의 역할이 더 강하게 네. 이제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는 거죠. 그 뭐 예를 들면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휘자들이 지휘봉을 왜 드냐고 했을 때는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팔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휘봉을 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요소로 인해서 현대에서는 지휘자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음악 활동에 있어서 지휘자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죠. 네. 네. 앞으로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일단 제가 그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루국제음악제가 네. 부산을 대표하고 또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음악제로 발돋움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들 그 조직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집행위원, 그다음에 많은 예술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어떤 부산이 사실은 클래식의 어떤 문화가 조금은 좀 그 참여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이죠.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러나 낮다고 해서 어떤 패배주의에 빠져서 뭐 이럴 거니까 뭐 이렇게 왔으니까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그런 바닥을 쳤다면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 그 퍼센트를 클래식 음악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관람을 하고 또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좀 더 퍼센트를 높여서 우리 다음 세대는 부산이 꼴찌가 아닌 1등의 어떤 그 음악 문화 예술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네. 그것이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목표 꼭 이루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요. 교수님께 클래식이란 질문 드리고 싶네요. 네. 클래식이란 참 힘들죠. 저는 이제 이것이 이제 직업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단어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음악을 하는 부분이 감사하고 고맙다. 또 우리 이걸 시켜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타임머신, 과거로의 여행,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 이유를 묻지 않았는데 제가 이유를 말씀드려도 됩니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음표 하나를 보고 1500년대도 갈 수 있고 1600년대도 갈 수 있고 1700년대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체험이라는 부분은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체험이 이제 여러 가지의 체험들이 있는데 그 음표를 보고 그 작곡가를 이해를 하고 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무한한 어떤 과거로의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미래의 여행도 사실은 가능하죠. 네. 근데 그러나 이제 과거로의 여행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저는 클래식이란 타임머신 또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라고 저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이 클래식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클래식 문화 계속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클래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